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작은 섬.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이 외딴 섬에는 단 한 채의 집이 있었다. 하얀 등대와 그 옆에 붙어있는 낡은 목조 가옥. 35살의 강민우는 이곳에서 혼자 등대지기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등대에 불을 끄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섬을 한 바퀴 돌며 표류물을 줍는다. 점심 무렵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등대 시설을 점검한다. 해가 지면 다시 등대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 외로움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이 섬에 온 지 벌써 10년째였다. 25살.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던 그날. 이후 민우는 단 한 번도 육지로 나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보급선이 물자를 실어올 때만 잠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뿐이었다. 오늘도 보급선이 오는 날이었다. 15일 오후 2시. 민우는 부두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커지는 배의 모습. 민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배에서 내린 것은 늘 보던 중년의 선장이었다. 그는 민우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이번 달은 짐이 좀 많네요. 식량이랑 연료통 외에. 아, 그리고 이것도요. 선장이 건넨 것은 낡은 택배 상자였다. 갈색 포장지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빗물에 번진 듯한 글씨로 수신인이 적혀 있었다. 강민우 귀야.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보낸 사람란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산. 그 이름은 민우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하지만 강태산은 20년 전 민우가 겨우 15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바다에서 조업 중 사고로 실종되어 결국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택배 상자에 적혀 있었다. 이거 언제 접수된 거죠?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글쎄요. 본사에서 넘어온 건데 오래된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됐다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흔들어 봤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선장이 돌아간 후 민우는 한참 동안 부두에 서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손. 바다 냄새가 배어있던 옷. 크게 웃을 때면 눈가에 생기던 주름.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희미해져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낡은 테이프는 쉽게 뜯어졌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민우의 숨이 멎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노트의 표지는 발에 있었고 나무 상자는 손때가 묻어 윤이 나고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민우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택배는 아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보낸 거야. 20년 후에
너에게 배달되도록 특별히 부탁해둔 거란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다. 노트에는 아빠의 지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내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에는 그건 내가 직접 열어봐야 해. 하지만 먼저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열어라. 약속해라, 민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민우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노트의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년 하고도 한 달 전의 날짜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 분명했다.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민우가 언젠가 읽을 이 이야기를. 아들아, 아빠에게는 내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단다. 민우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등대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민우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이제부터 그는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우는 밤새 노트를 읽었다. 아버지 강태산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선명했다. 노트는 아버지가 25살이었던 해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나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살부터 배를 탔고 25이 되던 해에는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민우가 물으면 그저 웃으며 옛날 이야기는 재미없어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해 봄,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윤이었다. 그녀는 햇살처럼 밝았고 바다만큼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첫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노트 여백에는 작은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 민우는 그것이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우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민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윤희는 곧 아이를 가졌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평범한 어부였고 평범한 남편이었으며 곧 평범한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필요했다. 더 큰 배가 필요했고 더 좋은 장비가 필요했다. 나는 조금씩 빚을 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고 때로는 한 달 내내 고기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제안을 했다. 밤에 몰래 물건을 운반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윤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밀수꾼이 되었다. 주로 담배와 술을 운반했다. 때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도 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돈만 받았다. 3달 동안 그 일을 했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나는 그만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마지막 운반 일을 하던 날, 경비정에 발각되었다. 나는 겨우 도망쳤지만 내 얼굴은 이미 찍혔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내게 선택권을 주었다. 계속 일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넘어가든지. 민우는 노트를 덮고 잠시 숨을 고르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계속 일을 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던 날, 윤희는 너를 내 품에 안겨주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아버지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잉크가 번져 있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요. 당신처럼은 안 돼요. 윤희는 알고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부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출혈이 멎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민우도 묻지 않았다. 나는 윤희와 약속했다. 너를 바르게 키우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날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시켰다. 나는 거부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병원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날짜는 민우가 5살이던 해였다. 진단명은 늑골골절, 타박상이었다. 그들은 나를 때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협박이었다. 너를 해치겠다고 했다. 민우야, 아빠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내가 다치는 것이었다. 민우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다쳐서 돌아오던 날들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배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 민우는 그것을 믿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래 내역, 물건을 주고받는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노트에. 민우는 황급히 노트를 넘겼다. 뒷부분에는 정말로 날짜별로 정리된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소, 시간, 사람 이름, 물건의 종류. 아버지는 10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다. 그래서 너를 할머니 댁으로 보냈다. 너는 15살이었고 나를 원망했지. 갑자기 시골로 보내진 것이. 민우는 그때를 기억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시골 할머니 집으로 보냈다. 민우는 화가 났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보낸 다음 날 나는 증거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다로 도망쳤다. 민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나를 쫓아왔다. 나는 배를 몰았고 그들도 배를 몰았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물에 빠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나를 삼키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민우는 이제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노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근처를 지나던 배가 나를 건졌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너는 안전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너도 위험해질 것이다. 민우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민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지냈다는 것.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나를 구해준 배는 원양어선이었다. 선장은 내 사정을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 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배는 1년에 한 번씩만 항구로 돌아왔다. 나는 그때마다 멀리서 너를 봤다.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을, 친구들과 걷는 내 모습을. 나는 다가갈 수 없었다. 그저 내가 무사히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원양어선에서 5년을 일했다. 그동안 돈을 모았고 너의 학비를 익명으로 보냈다. 할머니는 그것이 정부 지원금인 줄 알았지. 나는 너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다. 민우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 그러던 중 나는 병에 걸렸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다. 나는 그제야 결심했다. 죽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아직도 너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민우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 20년 후 배달되는 택배. 그때쯤이면 그들도 모두 늙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너도 충분히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0년이면 안전할 거라고. 노트에는 택배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특수보관 서비스 계약서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20년 후 배달을 조건으로 택배를 맡긴 것이었다. 민우야, 이제 너는 진실을 알았다. 아빠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고 내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만큼은 진실이었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민우가 학교에 가는 모습, 자전거를 타는 모습,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1년은 작은 섬에서 보냈다. 요양원 같은 곳이었다. 거기서 이 노트를 썼고 택배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을 담았다. 민우는 식탁 위에 나무 상자를 바라봤다. 아직 열지 않은 그 상자. 아버지의 편지에는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열라고 했다. 상자를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죽기 일주일 전 결국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 익명으로. 그들은 모두 잡혔다. 신문에 작게 실렸지.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 일을 해낸 것이다. 민우는 황급히 노트를 넘겼다. 뒷장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20년 전의 기사였다. 대규모 밀수 조직 검거. 10년간의 범죄 행각 드러나. 기사에는 여러 명의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었다. 민우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다. 민우야, 이제 너는 자유다. 아빠가 남긴 그림자로부터도, 과거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가 살지 못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노트의 마지막 장이었다. 나무 상자 안에는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상자를 열어라, 민우야. 그리고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버지를. 민우는 노트를 덮었다. 밤새 읽은 아버지의 고백. 그 안에는 사랑과 후회, 희생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표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민우에게
사랑을 담아.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는 순간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무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낡은 회중시계였다. 은빛이 발에 누렇게 변한 시계는 멈춰 있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우는 그 시간을 기억했다. 자신이 태어난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너는 새벽 3시 15분에 태어났어.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버지는 그 시간에 시계를 멈춰 놓았던 것이다. 시계 밑에는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다. 민우가 그것을 열자 안에서 반지 하나가 나왔다. 소박한 은반지였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태상과 윤희, 영원히.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다. 민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다.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상상하며 민우는 반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 밑에는 작은 공책이 있었다. 표지에는 민우의 처질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우가 공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다. 100일째 오늘 민우가 처음으로 웃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윤희를 닮았다. 200일째 민우가 뒤집기를 했다. 깜짝 놀라서 울었지만 곧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300일째 처지가 났다.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잤다. 하지만 행복했다. 아버지는 민우의 처질년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 첫 웃음, 첫 말, 첫 걸음,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민우는 공책을 읽으며 울었다.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것이다. 공책 밑에는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 아기 옷의 일부인 것 같았다. 파란색 천에는 작은 배가 수놓아져 있었다. 민우의 첫 옷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다른 것들보다 새 것처럼 보였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민우가 그것을 꺼내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통장이었다. 정확히는 적금 통장. 개설일은 민우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리고 매월 빠짐없이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10,000원, 20,000원. 하지만 조금씩 금액이 늘어났다. 50,000원, 100,000원.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매달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다. 2,400만 원. 아버지는 20년 동안 죽은 후에도 민우를 위해 돈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통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다. 민우야, 이 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써라.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 스스로 해라. 학업이든 사업이든 여행이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아빠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거라. 민우는 상자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봤다. 멈춘 시계, 어머니의 반지, 기록된 처질년, 작은 옷 조각, 그리고 통장.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제야 민우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평범한 삶을, 함께하는 시간을,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민우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2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원망, 외로움과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바다, 아버지를 앗아갔던 바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바다.
민우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지. 민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10년 동안 이 섬에서 혼자 살면서 그는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왜 떠나셨는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 섬에 온 것인지. 10년 전 25살에 세상이 싫어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사라진 바다,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민우는 등대를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위해 빛을 비추는 등대. 아버지도 그랬다. 어둠 속에서 민우를 위해 멀리서 빛을 비춰주었던 것이다. 이제 민우는 결정해야 했다. 이 섬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다. 내 인생을 살라고 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일. 노트에 적힌 그 섬. 아버지가 마지막 1년을 보냈다는 그 요양원을 찾는 것. 민우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섬을 떠나기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컸구나, 민우야. 다음 날 아침 민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쌌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긴 노트, 그리고 나무 상자. 그것이 전부였다. 보급선은 오전 10시에 도착했다. 선장은 민우가 짐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잠깐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요. 민우의 대답에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배가 섬을 떠나는 동안 민우는 뒤를 돌아봤다. 하얀 등대가 점점 작아졌다. 10년을 살았던 그곳.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항구에 도착한 민우는 낯선 세상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1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건물들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모두 작은 기계를 들고 다녔다. 민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서관이었다. 노트에 적힌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섬. 희망의 섬 요양원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다. 도서관 사서는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컴퓨터로 검색을 하더니 2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주었다. 희망의 섬 요양원, 말기 환자들의 안식처. 기사에는 작은 섬에 있는 요양원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하얀 건물과 푸른 바다. 기사는 이곳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요양원 아직 있나요? 민우가 물었다. 사서는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운영난 때문에. 지금은 빈 건물만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요양원의 위치를 확인했다. 여기서 배로 3시간 거리의 섬이었다. 민우는 도서관을 나와 다시 항구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그 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작은 여객선이었고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부분 섬 주민들이었다.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다. 작은 항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민우는 마을 사람에게 요양원 위치를 물었다. 노인은 언덕 위를 가리켰다. 거기 올라가면 있어. 하지만 아무도 없어. 오래전에 다들 떠났지. 민우는 언덕을 올랐다.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하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유리창 몇 개는 깨져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우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긴 복도가 보였고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민우는 하나하나 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모든 방이 비어 있었다. 침대와 낡은 가구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세 번째 복도 끝에 있는 방. 민우가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방만은 다른 방들과 달리 정돈되어 있었다.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먼지도 덜 쌓여 있었다. 민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와 책상, 의자,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민우가 그것을 꺼내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이 방에서 나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매일 이 창문으로 바다를 봤다. 그리고 민우를 생각했다. 언젠가 민우가 이곳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 쪽지를 남긴다. 민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평화로웠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했고 바다는 아름다웠다. 나는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쪽지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가 묻힌 곳이다. 섬 뒷산의 작은 공동묘지. 이름 없는 비석 아래. 만약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찾아와다오. 민우는 쪽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공간. 민우는 그 모든 것을 느끼려 애썼다. 한참 후 민우는 요양원을 나섰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숲을 헤치고 1시간쯤 올라가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묘지가 있었다. 비석 몇 개가 서 있었다. 민우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비석 앞에서 멈췄다. 비석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20년 전 민우에게 택배를 보낸 바로 그 다음 주의 날짜. 민우는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앉았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아버지,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죠. 20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 다 읽었어요. 노트도 편지도 모든 것을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왜 떠나셔야 했는지. 민우는 품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비록 멀리서였지만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민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버지, 이제 저도 살아볼게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민우는 일어섰다. 비석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민우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다. 무언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섬을 떠나는 배 안에서 민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모든 글자를 음미하며 읽었다. 그러다 노트 중간쯤에서 민우의 손이 멈췄다. 민우야, 아빠는 내가 바다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하기도 하다. 바다는 모든 것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바다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민우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아버지가 사랑했던 바다. 민우 역시 10년 동안 바다를 보며 살았다. 어쩌면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도 몰랐다.
항구에 도착한 민우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는 내 인생을 살라고 했다. 하지만 민우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다. 10년 동안 등대지기로 살았던 민우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다. 통장에 2,400만 원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민우는 여관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대답은 의외로 빨리 떠올랐다. 민우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처럼 말하지 못하고 숨겨야 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작은 카페를 찾았다. 노트북을 빌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야기, 사람, 기록. 여러 단어를 조합하며 검색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띄었다. 구술사 연구가. 민우는 그 단어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설명이 나왔다. 구술사 연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 민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 민우는 관련 교육 과정을 찾아봤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이 있었다. 입학 조건을 확인하니 고졸도 지원할 수 있었다. 민우는 주저없이 지원서를 작성했다. 한 달 후 합격 통지가 왔다. 민우는 35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다. 반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다. 수업은 흥미로웠다. 인터뷰 방법, 기록하는 법,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첫 과제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아버지의 노트가 있었다. 민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노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발표 날, 민우는 반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하지만 빚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야기. 민우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교실은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교수님이 입을 열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큰 사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모여 역사가 되는 거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교육이 끝날 무렵, 민우는 결심했다. 졸업 후에는 섬으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위해. 한국에는 수많은 섬이 있었다. 그리고 각 섬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사라져가는 이야기들. 민우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1년 후, 민우는 다시 배를 탔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첫 번째 목적지는 자신이 10년을 살았던 그 섬이었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등대지기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민우는 섬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보급선을 타고 오는 선장, 섬에서 평생을 산 노부부, 젊은 시절 이 섬으로 와 정착한 화가,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녹음기를 켜고, 노트를 펴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글로 옮겼다. 반년 후 민우의 첫 책이 나왔다. 제목은 섬의 목소리들이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책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의미가 컸다. 책의 서문에 민우는 이렇게 썼다. 이 책은 내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하지만 20년 후 택배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민우의 첫 책은 조용히 세상에 나왔지만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섬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나이 든 독자들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많았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두 번째 책을 내자는 제안이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섬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했다. 민우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음 2년 동안 민우는 한국의 크고 작은 섬들을 돌아다녔다. 서해의 섬, 남해의 섬, 동해의 섬. 각각의 섬에는 각각의 색깔이 있었고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섬에서는 6.25 전쟁 때 피난 온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70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줬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슬픔,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기까지의 고난, 그리고 결국 이곳이 고향이 되어버린 아이러니. 또 다른 섬에서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노인을 만났다. 그는 바다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지천이었던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바다가 점점 더러워지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민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도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선택과 후회, 사랑과 상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우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 자체가 좋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것. 두 번째 책 바다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반응은 첫 번째 책보다 훨씬 뜨거웠다.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민우는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했다. 강연장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가치가 있나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역사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야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민우에게 다가왔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달라고. 민우는 모든 이야기를 정성껏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민우가 섬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민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제작진은 설득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고. 민우는 결국 동의했다. 촬영은 석 달 동안 진행되었다. 제작진은 민우를 따라 여러 섬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파도가 거친 날도 있었고, 때로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날씨가 아니었다. 민우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인터뷰 도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숨겨왔던 아픔을 처음으로 말하면서 민우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해야겠어.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가슴에 묻어두고 가면 누가 알겠어? 그날의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많은 사람이 민우의 이야기에, 그리고 민우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방송 후 민우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사람,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기록해달라는 사람. 민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요양원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박성우라는 노인이었다. 강민우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나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는 즉시 편지에 적힌 요양원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접수처에서 박성우 씨를 찾자 간호사가 3층 210 호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민우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민우 씨인가요? 네,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가 인사하자 노인은 옆 의자를 가리켰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20년 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 강태산에 대한 이야기를요.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역시 아버지였다. 아버지를 아셨나요? 박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배에서 일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태산이가 배에 처음 올랐을 때 저는 이미 10년째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태산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밤에 갑판에 나가 혼자 바다를 보곤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에게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느 날 밤, 태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잃은 이야기, 아들을 남겨두고 온 이야기, 그리고 왜 돌아갈 수 없는지. 그때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가 항구에 닿을 때마다 태산이는 멀리서 학교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박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태산이가 제게 준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박성우, 다른 한 명은 아버지였다. 민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아셨나요? 네. 태산이는 저에게만 말했습니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지만 태산이는 오래 버텼어요. 2년 정도. 아들에 대한 집념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마지막 6개월. 태산이는 희망의 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갔어요. 그때 태산이는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이야기를. 그 노트, 저 받았습니다. 택배로. 그래요. 태산이가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배달되도록. 그때쯤이면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성우가 말했다. 태산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만약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노인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태산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준 겁니다.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정말로 강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여기서 열어보시겠어요? 박성우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민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었다. 민우는 편지를 펼쳤다. 민우야, 이 편지가 내게 전해졌다면 성우 형이 약속을 지킨 거야. 고마운 사람이지. 아빠의 유일한 친구였어. 민우는 박성우를 바라봤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노트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노트에는 아빠의 잘못과 후회를 썼지. 하지만 이 편지에는 아빠의 희망을 쓰고 싶구나.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야, 넌 아빠의 잘못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넌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그것만은 잊지 마라. 아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너를 사랑한 것만은 진실이었어. 편지는 계속되었다.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숨어 살지 말고 떳떳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빠는 자랑스러울 거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민우는 소리 내어 울었다. 사랑한다. 민우야, 아빠가 해주지 못한 말 이제라도 하고 싶구나.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민우는 한참을 울었다. 박성우는 조용히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태산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아버지였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민우는 박성우의 요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20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5살의 민우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할머니 집에서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왜 자신을 시골로 보냈는지, 왜 설명도 없이 떠났는지 그 원망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25살에 섬으로 도망친 것도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것도 모두 그 원망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편지를 받고 박성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민우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불완전하고 서툴렀지만 사랑하는 방식으로. 민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용서해요. 민우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택배였다. 자신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석 달 후, 글이 완성되었다.
민우는 그것을 출판사에 보냈다. 편집자는 글을 읽고 전화를 걸어왔다. 강 선생님, 이건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할 이야기예요. 민우의 세 번째 책 아버지의 택배가 출간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민우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불완전한 부모와의 관계, 이해받지 못한 사랑,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 특히 나이 든 독자들이 많이 공감했다. 자식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 많은 부모가 이 책을 읽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민우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강연 요청, 방송 출연, 심지어 영화화 제안까지. 하지만 민우는 조심스럽게 선택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상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신 민우는 다른 일을 시작했다. 이야기 치유 프로그램이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민우는 진행자이자 상담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첫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와 10년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툰 후로. 하지만 강 선생님의 책을 읽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후회할 거라는 것을. 프로그램이 끝난 후, 그 남성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택배는 단순히 민우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자식과 부모에게 온 메시지였다. 1년 후, 민우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지막 편집 프로젝트. 노인들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많은 노인이 참여했다. 어떤 이는 사과의 편지를, 어떤 이는 감사의 편지를, 어떤 이는 사랑의 편지를 썼다. 민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글을 다듬어 주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할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희망의 섬, 뒷산의 작은 묘지, 이름 없는 비석. 민우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아버지,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요. 세상과 마주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민우는 가방에서 자신의 책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다. 이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우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5년이 흐른 지금, 민우는 40살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섬의 등대지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구술사 연구가이자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작가이자 가족 간의 화해를 돕는 상담가였다.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족 간의 대화를 돕는 모임, 그리고 글쓰기 치유 워크숍.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민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여성은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민우의 첫 책, 섬의 목소리들이었다. 이 책을 읽고 왔어요.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섬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 많이 편찮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언제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민우의 하루하루는 이어졌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독특했고 각각의 이야기는 소중했다. 저녁이 되면 민우는 그날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녹음된 음성을 들으며 글로 옮기는 작업.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이었지만 민우는 지치지 않았다. 이 일이 좋았다. 주말에는 종종 바다로 갔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바다. 민우도 이제는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우는 해변을 걷다가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혼자 조개를 줍고 있었다. 민우가 다가가자 소년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혼자 왔니? 네, 아빠는 저 배에서 일하세요. 소년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어선이 떠 있었다. 아빠가 어부시구나. 네, 아빠는 매일 바다에 나가요. 위험하지만 바다를 사랑한대요. 민우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문득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너도 커서 어부가 되고 싶니?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소년과 헤어진 후 민우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버지도 이런 석양을 보며 자신을 생각했을까? 민우는 그렇다고 믿었다. 민우의 네 번째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었다. 제목은 계속되는 이야기들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을 담은 책. 책의 마지막 장에 민우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쁜 이야기, 때로는 후회로 가득하고, 때로는 희망으로 빛나는 이야기.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저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들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기억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우는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우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민우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가 남긴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멈춘 시계, 어머니의 반지, 기록된 처질년, 작은 옷 조각,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우는 시계를 집어들었다. 멈춰있는 시간, 오전 3시 15분, 자신이 태어난 시간. 민우는 문득 생각했다. 시계를 다시 작동시켜 볼까?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맞다. 멈춰있는 시간은 아버지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마음. 민우는 상자를 다시 닫고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종이를 펼쳤다. 또 다른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다. 오늘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을 70년 만에 찾은 이야기. 민우는 펜을 들었다.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민우의 이야기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한. 민우는 미소 지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민우는 믿었다.